안녕하세요. 시아쌤이에요. 오늘은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사성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요. 맹사성이라는 분은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기까지 주로는 세종조 때 활약하셨던 명재상으로 우리 이름이 높죠. 그런 분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이 강호사시가는 그야말로 강호한정과 우리 자연친화 작품류들 고전 시가에서 자연친화, 자연 속에서 자연에 응거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작품류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강호한정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이 강호한정가의 공식을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처음 작품인 거죠. 강호한정가의 첫 작품에 해당하는 것이 이 맹사성이라는 이 세종조 때 재상이 지으신 강호사시가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어떤 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뒤에 사람들은 그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패러다임, 공식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작품을 창작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쫙 묶어가지고 우리가 강호한정가라는 범주 안에 넣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분이 강호사 시가에서 만들어냈던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라든지 내용적인 특징을 그 후대의 작가들이 이어받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강호한정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호사 시가의 내용이나 형식상의 특징이 대단히 많이 중요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우리 문학사적으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호한정가의 처음에 해당하는 이 작품 잘 여러분들이 공부해놓고 가신다면 그 뒤에 나오는 작품류들도 같이 엮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같이 한번 내용을 그래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사시가 작품 제목부터 보시죠. 여러분, 강호 악고. 네. 자, 펜을 안 바꿨구나. 펜을 바꾸고 다시 보십시다. 네. 강호 하면 여러분, 강과 호수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뭐다? 자연의 대표 비유다. 대표 비유, 대유법이다. 대유법이 사용된 단어다. 그러니까 강과 호수는 자연의 일부분이고, 자연의 일부분을 통해서 자연을 대표하는 비유가 사용이 된 거다. 대유법이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강호는 그냥 뭐로 해석해라? 자연으로 해석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시는 뭐죠, 여러분?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갈 거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제목에서 뭐가 나왔다? 시상, 전개, 방식이 나왔다. 이 시의 내용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거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어떤 말도 괜찮겠죠?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를 통한 시상 전개 방식을 보일 거다라는 걸 우리는 어디에서 먼저 알 수 있다? 네, 작품 제목에서 먼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는 노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노래했다라는 게 작품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요, 연시조예요, 연시조. 연시조라는 건 뭐죠?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에 평시조의 형식을 갖춘 여러 개의 연이 묶여 있는 걸 우리가 연시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4개의 연. 4개의 연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의 연을 이루고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작품 제목을 통해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이 시작이 되는 거죠. 1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시조에서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기보다 명칭을 1수, 2수, 3수, 4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1수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계절적으로는 뭐가 시작이 됐겠구나? 봄이 시작이 됐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치능이 절로 난다. 자, 계절 나왔습니다. 계절 나오면 체크 들어가는 거 아시죠? 봄이 되었어요. 미친 흥겨움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흥이라는 단어 별표 5개 체크하시고요. 흥이란 단어 여기
5번이랑 연결합니다. 풍류적 삶의 태도를 드러낸 건 선생님 중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중장이 될 거고요. 흥이라는 단어 선생님 여기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죠? 풍류적인 삶의 태도와 관련된 단어에 흥이라는 단어가 있고 초장에 흥겨움이 저절로 일어난다 먼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이라는 계절, 이 봄이라는 계절을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아, 풍류, 흥겨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고전 문학에서, 고전 시가에서 이런 풍류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단어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별표 5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선생님 영상을 많이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단어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술과 관련되어 있고요. 술, 우리 중장에 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술, 춤, 노래, 여자, 흥, 놀다, 즐기다, 그리고 고전문학에서 어부, 고깃배, 낚시 이렇게 10개의 단어. 이 10개의 단어는 머릿속에 뭐랑 연결되어 있다? 풍류라는 놀고 즐기는 거죠. 놀고 즐기다. 놀고 즐기는 삶의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잡아놓고 가십니다. 그리고 시를 봤더니 자연 속에 봄이 왔는데 나한테 막 미친 듯한 흥겨움이 저절로 막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어. 막 흥겨워서 주체할 수 없어.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노래를 부르고 싶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봄에 이 사람이 굉장히 풍류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구나라는 걸 초장에서 이미 잡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중장으로 가시죠. 탕료 개변의 금리너 안주로다. 탕료 개변의 금리너가 여러분 이는 가로 해석하는 거 아시죠? 자, 탁 나오면 여러분 막걸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탁주가 막걸리예요. 탁주. 탁주를 마시며 요거 신의 계자입니다. 변은 이제 신의 가, 변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변두리 가짜니까 신의가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신의가에 금리너는 쏘가리예요. 쏘가리. 쏘가리인데 여러분 탕료 개변이나 금리너는 우리가 수능을 치르러 갔는데 만약에 강호사 시가가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아마 각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너 이런 거는 뭐 쏘가리 이런 단어를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다. 그냥 어느 정도는 우리 참 알면 좋겠다. 물고기 어짜 물고기 어자라는 거, 탁은 막걸리 탁자야. 걔는 신의 개자. 요런 한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고전 문학에서는 많이 나오는 한자어니까 요런 한자어 정도를 내가 좀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 정도만 좀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다시 중장을 정리해 보면 탁주를 마시며 막걸리를 마시며 시냇가에서 놀고 있는데 나한테 안주가 몇 개 있어? 안주가 막 여러 개가 있나요? 아니에요. 안주가 딱 하나야. 내가 물고기를 낚시했어. 그래서 쏘가리를 낚시해가지고 그걸로 안주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요 맥락이 다시 별표 5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4번으로 연결하세요. 여러분 4번이 별표 5개야. 관련된 맥락을 정리해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과 관련된 맥락이 바로 뭐냐면 3번인 거예요.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게 중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분지족과 안빈낙도 혹시라도 의미를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이번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 놓고 가세요. 여러분 안분, 분수를 나의 분수를 편안히 여기며 편안히 여기는 거야. 편안히 여기며 지족 만족함을 알다 만족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의 유의어가 안빈낙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분수라는 게 결국 내가 막 기와집에서 막 산의 진미를 막 구첩반상을 막 먹어가면서 막 으리으리하게 막 따뜻하게 입고 막 모피코트 걸치고 있고 이게 내 분수라는 얘기일까요? 아닌 거죠. 여기 빈을 보세요. 이 빈이요 가난할 빈자예요. 그러니까 분수라는 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가난한 삶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기와집이나 궁궐에 사는 게 아니고 초가집이야. 초가집에서 반찬도 밥이랑 반찬 하나 정도 놓고 또는 술을 마신다 그래도 막 청주 뭐 이런 거 마시지 않아요.
산의 진미를 갖춰놓고 뭐 삼해주 뭐 이런 좋은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막걸리 하나를 거친 술을 마시는 거죠. 거친 술을 마시면서 안주도 그냥 하나 정도 놓고 그러면서도 너무 도를 즐기는 거야. 도를 즐기다. 뭐 정신적인 가치를 정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정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런 삶의 태도를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 조선조 신진사대부, 사대부 양반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반 시가에는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가 대단히 많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과 관련된 맥락이 강목사 시가에 이 춘사의 중장에 나와 있다 이 얘기죠. 탕료개변의 금리너 안주로다. 그럼 요 맥락을 봤더니 여러분 요 맥락을 봤더니 요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걸 선생님 4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련된 맥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중장의 맥락은 이거였어. 막걸리, 탁주, 박주에 금리너 안주 하나 놓고 먹는 거. 이걸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로 연결할 수 있겠다.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있겠다. 선생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밥 한 덩이에 반찬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맥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리밥에 풋나물 있다. 밥에 반찬 하나죠. 풋나물 반찬.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의 태도로 가라?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로 가라. 그 얘기예요. 또는 2번 밥만 먹는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연잎에 선생님 얘 들어주는 거야. 밥 싸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말아라. 그럼 밥만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로 연결해라. 그 얘기입니다. 3번 지금 나와 있죠. 탁료개변의 금리너 안주로다. 이런 문장이라든지 뭐 촌주 우리 2020년 수능에 출제됐던 월서는 16경가라는 작품 같은 경우 보면은 촌주강어라는 말이 있었죠. 촌주라는 것도 여러분 촌스러운 술이야. 촌스러운 술은 막걸리를 말하고요. 강의 물고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말이 되는 거예요. 또 공간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집에 살아야 된다? 초가집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초가집 유의어들도 다 정리해 놨습니다. 풀초자죠? 왜? 지붕을 뭐로 엮는 거야? 지붕을 지푸라기로 엮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풀초자에 집당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당 하면 초가집을 말하고요. 옥도 지복자죠. 그리고 모제, 모당. 이 모는 다 무슨 모자들이야, 여러분? 띠모자야. 집옥, 집재, 집당자입니다. 왜 이렇게 띠가 다 들어가? 띠집이라고도 얘기하고. 왜 띠가 들어간다고? 지푸라기를 띠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붕을 얹었기 때문에 초가집이. 그래서 초당과 관련된 유의어들도 역시 고전 시가에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와 관련해가지고 공간적인 배경으로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초가집이라는 단어들도 다 보고 가시면 머릿속에 좀 알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벌써 봄 일수만 보고 있는데 고전 시가, 양반 시가, 자연친화 작품류들에 나오고 있는 온갖 것들이 지금 다 보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풍류도 나왔고요. 흥겨움, 술이란 단어도 나왔고요.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와 관련된 단어들도 다 나왔습니다. 자, 마무리로 가십니다. 종장입니다. 이 몸이 한가해엄도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역군운이셨다. 역시 군, 임금. 은혜.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자, 봄이 온 자연 속에 있다고 초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 속에 봄이 왔는데 나는 너무나 흥겹죠? 흥겹게 중장에 술 마시고 그리고 안주 잡아서 그것과 먹으면서 놀면서 너무너무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데 이게 임금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응 방식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봄 정리되셨나요? 봄이 온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주 한가롭게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왔다. 자, 유교적 충의 사상이죠. 영군지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다.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다, 여러분? 네, 가장 마무리가 되고 있는 종장이다 라는 얘기까지 정리되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고전시가에 공식과도 같은 맥락들이 참 많이 보였다, 여러분. 안분지족의 맥락 기억하시고요. 풍류적인 맥락도 기억하고 가십니다. 됐죠? 자, 춘사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여름이 시작이 됐어요. 여름 하자죠? 하사가 시작이 됐고 이수입니다. 강호의 자 계절적 배경 나오면 별표하십니다. 여름이 되니 초당에 역시 아까 일수에서 여러분 이미 했어요. 초가집은 어떤 공간이라 그랬어? 안분지족의 삶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분지족 삶의 공간 나와 있고요. 여름이 됐는데 자기가 초가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가집에서 여러분 막 노동하느라고 너무 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죠. 한가롭죠? 네, 유신한 믿음직스러운 강파, 강의 파도는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 해석되시나요? 유신, 믿을 신자죠? 네, 믿음직한 강의 파도는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 종장입니다.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이면 어떻죠? 우리 엄청 덥죠. 엄청 더워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더우면 막 기력도 떨어지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 있고요. 강가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집이 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초당이니까. 그러면 이 강가에 위치하면서 강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바람을 맞이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서늘해요. 서늘해. 예. 어떤 거야?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시원하다라고 해석한 거야. 왜? 여름이기 때문에 시원하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 몸이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도 너무너무 시원한 거지. 뭐가? 강의 파도가 믿음직스러운 강의 파도가 나한테 뭘 보내주기 때문에 바람을 보내주니까 내 몸이 시원한 거죠. 무슨 이미지? 촉각 이미지입니다.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플러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자, 여름입니다. 상황, 여름이 온 자연 속에 있었어. 이 초장에 나온 거죠. 대응 방식, 초가집에서 한가롭고 할 일이 없어요. 한가롭고 시원하게 지내요. 네.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하게 지내는 거 임금은 감사하다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내용 정리 됐죠? 하사의 내용인 겁니다. 안분지족과 관련된 삶의 공간이 초당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신한 강파에 사용된 거 뭡니까? 자연물의 인품, 믿음직스러움이라는 인품을 부여한 표현이 나왔죠. 표현법으로 치자면 뭐가 쓰였다? 의법이 쓰였다. 사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법도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름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가을로 넘어갔습니다. 가을 주자죠?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계절적 배경 나왔고요. 여러분 지금 가을까지만 봤는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선생님이 마무리 때 다시 한번 정리할 테지만 강호의라고 동일하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에선 반드시 뭐가 나와? 계절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어요.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계절의 속성 나왔습니다. 대단히 풍요로운 속성이 나왔어. 물고기가 막 살이 포동포동 올라 있는 거야. 너무너무 막 풍요로운 속성이 느껴지시는 거죠. 가을도 여러분 속성이 예를 들어 잎이 지고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잎이 지는 계절이 가을이니까. 그런데 이 작가가 가을의 속성 중에서도 뭘 뽑아낸 거예요? 막 물고기가 살이 포동포동 올라오는 그런 속성을 뽑아온 겁니다. 그런 속성이 뭔지를 주목하면서 보신다 그 얘기인 거죠. 분위기 어떻다? 대단히 풍요롭고 플러스의 분위기다라는 걸 잡으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소정의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었어요. 흘러가게 띄어 던져두고, 흘리 띄워 던져두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어두자음군 나오면 뒷자음을 된소리로 읽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읽은 거야. 소정의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읽은 거죠.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물결 따라 흐르도록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 헤엄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반복되는 거 보이시나요? 봄, 여름, 가을에 네, 예, 역군은 이셨다도 반복되는 거죠. 그죠? 이 몸이 소일하며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상황, 가을이 온 자연 속에 있고요. 대응 방식, 풍류와 유유자족함 속에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고 선생님 적어놨어요. 여러분, 풍류 어디 있어요? 풍류. 풍류와 관련된 단어 어디 있어? 응? 풍류와 관련된 단어 선생님이 10개 알려줬는데 기억나시나요? 뭐 있었는지 한번 해볼까? 술, 춤, 노래, 그리고 우리 양반들이 술 마시며 놀 때 옆에 기생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를 선생님이 넣은 거예요. 술, 춤, 노래, 여자, 흥. 그러니까 일수에 있었죠. 흥. 놀다, 즐기다, 또 뭐 있었어? 어부, 고깃배, 낚시. 풍류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였었잖아. 여기 뭐 나왔어? 작은 배 나왔어. 이게 바로 고깃배인 거죠.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그물을 싣고 있네? 물고기가 살쪄 있다고 얘기했네? 연결하니까 아, 고깃배구나. 아, 그러면 풍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유유자적 어딨나요, 여러분? 유유자적의 삶의 태도와 관련된 거 중장에 있습니다. 여기가 왜 유유자적인가요? 여러분, 유유자적이라는 거 선생님 의미 적어놨어. 유유자적이라는 것도 참 한자성어 고전 문학에 많이 나오니까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고 가세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장을 여러분, 이 중장을 왜 유유자적이랑 연결할 수 있을까? 응? 물고기배를 탔단 말이야. 고깃배를 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 인 어부였다면 막 그물을 실어가지고 막 고기를 잡으려고 막 영차 열심히 일하고 있었겠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일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물을 실었는데 이 그물을 그냥 물결 따라 던져뒀어. 물결 따라. 그리고 별로 고기를 잡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잡히면 그거 잡아가지고 한 마리 먹으면 그만.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태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삶의 태도가 그냥 흘러가게 띄어 던져뒀다라는 걸 통해서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이런 맥락들을 읽을 때 이런 삶의 태도로 연결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문장이 이 말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뭐구나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물을 실었는데 막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노심초사 막 걱정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다. 그냥 흘러가게 던져놨다. 어떤 삶의 태도다?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다로 연결해라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몸이 소이라는 것도 자 소이라는 것도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거 중요하죠. 소이라다는 것도 여러분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는 거야. 그냥 한가롭게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한마디로 소일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유자적하는 거랑 소일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추사에 나타나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 유유자적한다, 뭐 소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고깃배를 타고 있는 이 모습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다. 그리고 임금의 은혜에 마지막에 감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까 선생님이 처음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강호한정가의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맹사성이고 그 작품이 강호사시가다. 그래서 강호사시가를 공부하고 가면 우리 양반시가
특히 강호안정가류에 등장하는 양반시가의 내용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품 말고 우리가 평시조를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우리 평시조에서 배웠던 선생님한테 배웠던 뭐 안분지족이라든지 풍류적인 삶의 태도라든지 뭐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초당과 관련된 유의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미 전의 작품들에서 다 배웠는데 여기서 다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시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마지막 동사입니다. 겨울 동자죠. 겨울로 넘어갔어요. 강호에 반복된다. 겨울이 되니 계절적 배경 별표하시고요. 눈의 깊이가 한자가 남는구나. 한자 여러분 한자는 30.3cm예요. 30cm 자죠? 네. 우와! 눈이 엄청 많이 왔다는 얘기네. 눈 깊이가 한자가 넘는구나. 삿갓을 빗기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하나 하시고요. 너무 많이 나오는 고유어거든요. 그래서 암기해놓고 가시면 좋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누역은 여러분 도롱이에요. 도롱이로 옷을 삼고 있어요. 도롱이는 뭐냐면요. 우비야, 우비. 비옷이야, 비옷. 선생님 아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놀러 가게 하면 안국동에서 무슨 그 옛날 체험하는 뭐 콩쥐 체험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선생님 도롱이 처음 봤어요. 도롱이 입혀줬는데 이렇게 뭐지 나뭇잎 같은 거 나뭇가지? 나뭇잎이라고 해야 되겠다. 나뭇잎 같은 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그게 비옷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입는. 그걸로 옷을 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겨울이잖아, 겨울. 겨울이면 뭐 입고 있어야 돼? 이거. 여기 털옷이나 속옷을 입고 있어야 겨울이니까 안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입었어요? 이런 거 안 입었어요. 그냥 삿갓 쓰고요. 비옷 입었어. 이 도롱이는 보통은 여름에 입어. 여름에 장 맞았을 때. 여름에 입는 옷인 거죠. 근데 그걸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야 돼? 추울 것 같지 않아요? 눈도 한자 넘게 왔잖아. 30cm 넘게 왔잖아요. 그러면 되게 추울 것 같잖아. 그런데 추워 안 추워? 어머나. 안 추워. 춥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비옷 입었는데도 시원하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와 이것도 역시 보다 임금의 은혜야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이 사람은 얼마나 해피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시적 상황 겨울이 옷자연 속에 있고요. 대응 방식 삿갓과 도롱이 차림으로도 추위를 모르고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동사에서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마이너스의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흥겹고 너무너무 춥지도 않고 여름에는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춥지 않고 너무 긍정적인 아주 즐거운 분위기의 작품 한 편을 보신 겁니다. 자연을 즐기는 생활을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읊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가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 4번 별표입니다. 형식상 구조의 반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요 말들이 다 반복이에요. 강호에 뭐가 드니 이 몸이 뭐뭐도 엮고는 이셨다. A, B, C, D만 좀 바뀌고 있었어요. A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계절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B에는요, 그 계절에 맞는 흥겨움이 들어가 있었어. 봄부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계절의 흥겨움 뭐였어? 봄에는 흥이 일어났었고 여름에는 한가로웠었고요. 가을에는 물고기가 살쪄 있었고요. 겨울에는 눈 깊이가 한자 넘게 왔어. 그 계절에 맞는 흥겨움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에는 이 중장이죠. 이 중장에는 D의 생활 모습의 구체적 내용, 다시 말해 그 계절에 맞는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확인하실까요? 봄부터 어땠어? 봄에는 어땠어? 막걸리에 물고기 안주 먹고 있었어요. 그 계절에 맞는 구체적 생활의 모습이라고. 여름의 생활의 모습 어땠어? 강의 파도에 바람을 맞이하고 있었죠. 가을의 생활의 모습 어땠어? 작은 배에서 그물을 흘러가게 뛰어 던져놨었죠. 겨울의 생활의 모습 어땠어?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비옷을 입고 있었죠. 이런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내는 게 다 뭐다?
중장의 내용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종장에서 이 몸이 하고 나서 이 D는 뭐냐면 중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겁니다. 압축한 표현들이 있었어. 자, 확인해 보실까요? 봄에 압축하는 단어 뭐? 한가해요. 보여요? 여기 한가해요. 선생님이 어디 봅시다. 펜을 바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체크를 네 해볼게요. 한가한 거였죠. 한가한 거. 자, 압축하는 단어 여름은 여러분 먼저 체크해 보세요. 뭐 있어요? 중장을 압축하는 단어 서늘해온 보이죠? 가을, 자, 중장을 압축하는 단어 뭐 보여요? 소일하온 보이죠? 겨울, 중장을 압축하는 단어 뭐 춥지 않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빨강 펜으로 다시 바꾸고요. 이렇게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 C를 압축하는, 중장을 압축하는 한마디가 들어간다는 거야. 소일해요. 뭐였더라? 소일해요. 여름에 서늘해요. 가을에 소일해요. 그리고 겨울에 춥지 아니요. 이렇게 한마디로 중장을 딱 생활의 모습을 압축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중장에서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풀었다가 확 압축하는 한마디로 끝내면서 작품이 역구는 이샷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형식상 구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동일하게 반복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각연이 강호회로 시작해서 역구는 이샷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통일성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랑 연결이 되냐면 자연의 변함없는 조화와 자연 친화죠. 자연 친화 내용과 임금의 끝없는 은혜를 결합시켜요. 요거는 유교적 충의 사상이죠.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공식입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공식, 자연 친화, 강호, 한정가의 공식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형식이 반복됐어. 강호의 A가 드니 B다. C라는 구체적 생활 모습, 이 몸이 C를 압축하는 D도 역구는 이셨다. 이렇게 형식적인 통일성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형식적인 통일성의 내용을 보니까 자연 친화와 유교적 충의 사상을 결합하는 내용상의 통일성도 나타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사용된 표현법 대구. 뭡니까? 유사, 통사, 구조가 각 연에 반복이 됐죠. 문장의 구조도 반복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역구는 이셨다, 이 몸이 강호에 이런 말들도 계속해서 반복이 된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강호한정가의 공식이 됐던 겁니다. 누가 만들었다? 맹사성이 강호사시가에서 만들었다. 의 보세요. 최초의 연시조이기도 합니다. 맹사성의 이 작품, 여러분 맹사성은 세종조 때 명제상이라 그랬으니까 세종 때니까 아직 조선 초죠. 그때 이 사람이 연시조라는 걸 만들어냈으니까 최초의 연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황의 도산 12곡이나 이의 고산구곡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강호가도 2번, 강호가도 같은 말 뭐였어요 여러분? 강호, 한정가가 같은 말이었죠. 자연에 귀하여 자연에 의탁해서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작품류들의 선구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공식이 있었다. 그 공식이 뭐였다 여러분? 자연을 즐기는 내용이 나오고 마무리로 뭐? 임금의 은혜 이야기하는 거, 유교적 충의 사상을 드러내는 거, 요게 이 사람이 만들어낸 공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교적 충의 사상이 잘 드러나는 거죠. 자연에 응거하고 있는데도 속세의 1인자인 임금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 그게 맹사성이 만들어낸 강호한정가의 공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후기로 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권호문이라는 분이 한거 18곡이라는 강호한정가를 짓거든요. 연시조예요. 강호한정가를 짓는데 이 작품에 가면
이 강호안정가의 공식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자, 자기가 배운, 권호문이라는 작가가 배운 강호안정가의 공식은 자연인을 즐기면서 속세의 제1인자인 최고 정점에 있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예. 그러니까 속세도 너무너무 좋고 자연도 너무너무 즐거워. 그게 맹사성이 만들어놓은 공식이란 말이지. 그런데 조선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 이 자연은 여전히 아름답고 좋죠. 근데 속세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속세는 혼탁한 정치 때문에 막 더럽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임금의 은혜에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속세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속세는 막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은 막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막 임금 곁에 있고 싶고 막 그게 막 전혀 속세와 자연이 막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을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뭐에 빠져드냐? 내적 갈등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연을 따르자니 임금은 버려야 되고 임금을 따르자 하니 자연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게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강호안정가의 내적 갈등이 되어버립니다. 이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다? 네, 맹사성이 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공식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자, 요런 작품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모였다. 강호안정가의 성구다. 여러분 효시라는 단어도 씁니다. 효시는 여러분 화살시거든요. 화살시. 그래서 첫 화살이에요. 왜 효시를 처음이다라는 표현으로 쓰냐 하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휘용 화살을 날려요. 첫 화살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휘용 날리면 그게 전쟁의 시작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시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뜻이 됐어요. 자, 강호안정가의 효시가 되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지금까지 살펴봤던 겁니다. 여러분 부각되는 미의식 우아미예요. 우아미는 자연친화 작품류에 등장하는 미의식이고요.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상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 현실 그 자체를 긍정할 때 나타나는 미의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우암이라고 그러고요. 자연친화 작품에서 흔히 등장하는 미의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연친화 작품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태도와 관련된 맥락들이 다 있습니다. 다. 강호안정가의 공식도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공부해놓고 가야 된다는 작품이라는 거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